여러분,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내는 이 돈, 과연 가수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 복잡한 음악 로열티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천재 아티스트들의 빛나는 성공 뒤에 숨겨진 때로는 정말 혹독했던 돈과 계약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기술 혁신에서부터 엘비스와 비틀즈 같은 전설들의 운명을 바꾼 계약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금의 글로벌 규칙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제국의 탄생. 모든 건 1950년대 새로운 기술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 시장이라는 거대한 골드러시를 만들어냈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음질이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LP판 덕분에 우린 앨범 단위로 음악을 감상하게 됐고 손에 잡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음악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TV. 엘비스가 TV에 나온 순간 음악은 듣는 것에서 보는 경험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갑자기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따라올까요? 네, 바로 돈이죠. 엄청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그 규칙이 시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바로 왕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여기서는 개인, 즉 아티스트와 매니저의 관계가 어떻게 오늘날의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볼 건데요. 엘비스와 그의 매니저 톰 파커, 이 둘의 관계는요, 정말 거대한 성공 신화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착취의 교과서이기도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파커가 얼마나 영리하게, 아니 교활하게 자기 몫을 챙겨갔는지 딱 보입니다. 처음에 10%도 안 됐던 파커의 몫이 어느새 25%가 되고 나중엔 보너스 수입의 절반, 50%를 가져가요. 그리고 대망의 1973년,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이아웃 계약. 엘비스의 과거 모든 곡에 대한 미래 수입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었는데 여기서도 파커는 정확히 50대 50,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엘비스의 미래를 팔아서요. 바로 이 금액, 540만 달러. 이게 엘비스와 파커가 나눠 가진 돈입니다. RCA 레코드가 1973년 이전에 엘비스가 녹음한 모든 노래, 그 수많은 히트곡들의 미래 로열티를 싹 다 사들이는데 지불한 딱 한 번의 금액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끔찍했죠. 당장 눈앞의 현금을 손에 쥐는 대가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름이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로열티 수입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의 가장 빛나는 시절의 노래들로부터요. 영원히 말이죠. 자, 엘비스의 사례가 개인과 매니저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판이 더 커집니다. 아예 시스템으로 아티스트를 통제하는 경우죠. 바로 히트팩토리, 모타운 레코드 이야기입니다. 모타운의 설립자 베리 고디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그 방식 그대로 음악을 만든 거예요. 자, 1번 라인, 최고의 작곡가들이 노래를 찍어냅니다. 2번 라인, 전설적인 세션 밴드가 연주를 입히죠. 3번 라인, 슈프림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와서 노래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검수는 사장인 베리 고디가 직접 하죠. 이건 돈이 되겠다 싶은 노래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히트곡을 찍어내는 공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장에서 일한 아티스트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98센트짜리 싱글 음반이 팔리면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였을까요? 고작 4.1%, 4센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녹음비, 의상비, 이런저런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공장 시스템에 반기를 댄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21살의 젊은 천재 스티비 원더였죠. 그는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어요. 로열티 요율을 14%까지 올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 즉 마스터 레코딩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역대급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비틀즈가 정작 자기들 노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문제는 시작부터 꼬여 있었습니다. 1963년에 자신들의 곡을 관리하기 위해 노던송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이 지분 구조를 보세요.
노래를 직접 만든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의 지분은 합쳐서 40%뿐이었어요. 과반,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주인은 출판업자였던 딕 제임스였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월급쟁이 신세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1969년 이 딕 제임스라는 사람이 비틀즈한테 말도 없이 자기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아버려요. 레논과 맥카트니가 부랴부랴 자기들 노래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85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폴 맥카트니가 평소에 친구였던 마이클 잭슨에게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좋다고 조언을 했었는데 글쎄 그 말을 들은 마이클 잭슨이 비틀즈 노래가 포함된 그 카탈로그 전체를 덥석 사버린 겁니다. 친구의 조언을 듣고 친구의 노래를 사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엘비스, 모타운, 비틀즈까지 돈과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이거 뭔가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한 글로벌 룰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크게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의 베른 협약은 좀 더 오래된 거예요. 188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음반보다는 악보가 중요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협약의 핵심은 작가, 즉 작곡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창작 그 자체를 존중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로마 협약은 1961년 완전히 음반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실현자, 즉 가수와 제작자, 즉 음반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곡을 쓴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녹음하고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의 노동과 투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저작인적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 말 그대로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곡을 쓴 사람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 멋지게 녹음한 음반사, 그리고 그걸 틀어주는 방송사도 기여한 게 있으니 권리를 줘야 한다. 특히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올 때 이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이 이 로마 협약에 서명을 안 한 거예요. 왜냐? 당시 라디오 방송사들의 로비가 엄청났거든요. 우리가 노래 틀어주면 홍보도 되고 좋은 건데 왜 돈을 내야 하냐? 이런 논리였죠. 그 결과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AM, FM 라디오에서 아무리 노래가 나와도 가수나 음반사에게는 로열티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로열티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음악 듣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규칙과 관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내는 스트리밍 요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유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틀즈의 사례에서 봤듯이 노래가 그냥 예술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자산이 됐다는 것. 요즘 헤지펀드들이 수천억 원의 가수들 노래판권을 사들이는 게 바로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둘째, 스티비 원더처럼 시스템에 맞서 싸운 덕분에 이제는 아티스트가 직접 자기 권리를 챙기는 독립 아티스트의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로마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생긴 이 불완전한 시스템. 이게 바로 오늘날 스트리밍 수익을 분배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싸움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노래 한 곡을 들을 때 그 스트리밍 요금, 1원도 안 되는 그 작은 돈 중에서 과연 얼마가 진짜 아티스트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얼마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하고 오래된 권리의 제국 안에서 길을 잃고 사라질까요? 엘비스, 스티비 원더, 비틀즈가 싸웠던 그 전쟁은 무대만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